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의 강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고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우리 한라대 학생분들과 작년에 만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어, 이 학교의 그 강의를 제가 만약 학교에서 하게 되면, 이 복장이나 아니면 뭐 뒤에 그 배경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외부에 출장 때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상하게 한라대 학생들과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출장지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강원도에서 있었고, 제가 오늘은 그 제주도에 어제까지 출장을 갔다가 오늘은 지금 서울에 있고요. 내일은 또 백령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 나온 지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제주는 그 통일 투어로 함께 가신 분들하고 이제 강의 때문에, 현장 강의 때문에 가게 됐고, 오늘 여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일은 다시 백령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령도 역시 최근에 그 안보 투어라는 관점에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곳인데요. 바로 그런 장소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이 방송 상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열리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알아가기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북한의 한류 현상과 사회 변화입니다. 학습 목표는 그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에 따른 미색 변화가 북한 사회와 체제라는 거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좀 큰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북한의 한류 현상, 또 중국 미 러시아 체류 북한 주민의 그 외부 정보 저적 실태, 또 최근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촬영한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에서 과연 한류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그 한류는 과연 북한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중 국경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네, 바로 그 한국의 그 가수죠. 이효리라는 가수인데 뭐 당대 최고의 스타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효리 앞에 있는 네,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네, 바로 조명혜라는 북한의 뭐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의 가수로 활동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광고를 찍습니다. 어, 남한과 북한의 당대 최고의 스타가 만나서 광고를 찍었는데 중국에서 찍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그 휴대폰 중에 가로 본능이라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핸드폰에서 처음으로 DMB를 볼 수 있는 전화기여서 뭐 굉장히 당시에는 큰 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전화기였는데 그 가로 본능이라는 전화기를 촬영한 광고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효리와 조명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명혜가 이효리를 보고 처음에 만났을 때 광고를 찍기 위해서 이제 중에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여성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선 여성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명희가 바라봤을 때 이효리가 입고 있는 이 패션이나 또 머리 헤어스타일 뭐 이런 부분들 아래 사진을 보면은 명확히 비교가 되죠. 북한에서는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 교복으로 치마 저고리를 이제 여학생들이 입고 다니는데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그 외형을 또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또그 굉장히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지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뭐 그 이 최근에 가장 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의 불시착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그 북한에서도 이 드라마가 뭐 굉장히 요새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뭐 30%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였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의 상황들을 굉장히 잘 고증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심지어는 이 사랑의 불시착의 작가가 통일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드라마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 간략히. 여기에 나오는 그 북한 군인이 이 여주인공을 만나서 물었던 얘기가 자기가 보고 있는 남한 드라마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물었던 그 장면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그 사랑의 불시착, 북한 내에서 남한의 영상물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 유입되는지 그 시청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그 북한에 유입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왜 언론을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강사분들께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김정은이 직접 이제는 다시 고난의 행군기를 걸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저희가 북한을 이렇게 좀 시기별로 한번 간략히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제 강의 중에 가장 좀 어렵다기보다 가장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기를 좀 구별해 보면 90년대 초반이죠. 이 90년대 초반에 80년대 동구권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소련의 붕괴가 되고, 그래서 90년이 독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물질적인 붕괴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전까지는 다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서 생활했던 그런 체제였는데, 90년대 초에 물질적인 붕괴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94년도에 오게 되면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죠. 저도 이때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또 붕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95년, 96년, 97년 요 시기에 바로 북한이 고난행군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와 세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배급제가 붕괴되고, 또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이완되는 그런 시기였죠. 바로 그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 19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초반에 이때 남한의 영상물들이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북한에 어떤 정보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흥분을 겪으면서 3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아사로 굶어 죽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열어준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국경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중국에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됐고, 그때로부터 북한에 조금씩 남한의 영상물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차인표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북한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영화이고, 제가 북한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몇 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추천하는 영화 중에 가장 강추하는 영화가 바로 이 크로싱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차인표의 친구가 중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당연히 식량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때 그 한국이 축구하는 그 비디오를 갖고 들어와서 함께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크로싱이라는 영화 꼭 한번 또 보시면 북한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북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점들이 지금 찍혀 있죠. 이 점들이 바로 그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라고 증언을 한 지역들입니다. 이 지도 지금 전체에서 보면은 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북한 내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남한의 이 한류가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다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것을 지역 간 유통과 대인 간 유통 이렇게 나눴는데, 지역 간 유통은 그 고성 지역
북한에도 고성이 있거든요. 근데 고성 지역은 직접 수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 방송을 또 등록된 텔레비전 위에 별도의 텔레비전을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채널을 한 개만 볼 수 있도록 다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단속이 나왔을 때 그 고정된 봉인지가 떨어져 있으면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한 텔레비전, 등록이라는 건 자신들의 텔레비전을 반드시 그 우리로 치면 뭐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시키고 거기에 봉인지를 붙여놔야 되는데 이거 외에 별도의 텔레비전을 또 구입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인간 유통은 그 보통 우리가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의미하는데 제가 이따가 뒤에서 뒷부분에서 그 북한 내의 장마당의 모습을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그 시장에서 직접 이렇게 남한의 영상물들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북 전단의 문제인데 북한 내에서 그 왜 대북 전단이나 이런 그 영상물하고 좀 차이가 있냐면 영상물은 시장에서 판매하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어떤 그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지만 동시에 또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대북 전단은 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남한의 영상물 CD, DVD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그 대량으로 밀수를 해서 장마당에 팔고 있죠. 북한에서 CD를 그 R판이라고 보거든요. R 아니면 뭐 CDR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그 탈북민들 만나면 북한에서 CDR 보다가 뭐 단속돼서 뭐 이 교화소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CDR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DVD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외출 예방 시에 나와서 뭐 시청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있고요. 이 장비들이 제가 직접 그 입수한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는 장비들입니다. 여기에 화면이 지금 보이죠? 이 조선예술영화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죠. 이 화면이 바로 북한 DVD 영화 DVD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이 입수를 한 DVD를 지금 이 노트테일이라는 장비 안에 넣어서 실행을 시킨 겁니다. 플레이를 시킨 건데 이 노트북처럼 생겼죠. 이 기계가 지금. 그런데 이거는 그 노트텔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노트북처럼 생겼지만 텔레비전 수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트텔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EVD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DVD라고 쓰는데 DVD는 미국식 표준 방식이고 EVD는 중국식 표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EVD가 뭐 DVD가 대부분 다 호환이 되기는 하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EVD 전용으로 나오는 그 R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노트텔이 이제 북한으로 유입이 되죠. 이거는 중국에서 다 만든 겁니다. 우리 돈으로 가격을 뭐 보면 중국산 제품이니까 한 2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국 돈으로 뭐 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가면 싼 거는 2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2만 원 정도 사면 영화 한 편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충전해서 들고 다니는 정도로. 그렇지만 이것도 요즘엔 사실 이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나왔을 때가 벌써 한 지금 북한의 한류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 거의 2000년 초반, 뭐 2000년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넘었잖아요. 10년 전에는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이제 그 언론에 소개했을 때 그 9시 뉴스에 당시에 뭐 그 3개 SBS, KBS, MBC에서 다 동시에 이걸 다룰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한과는 다른 그런 이슈였죠. 하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거의 또 구형 제품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노트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고급화되어서 오히려 더 비싼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 노트텔보다는 옆에 있는 이런 제품들, 태블릿 PC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또 이런 제품들은 그 MP5라고 부르는데 이 MP5가 우리로 옛날에 치면 그 MP3 음악을 듣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MP3는 음악을 듣지만 MP5는 이렇게 영상을 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형법 194조에 보면 이 북한의 형법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로컬물과 전자다매체. 이 로컬물과 전자다매체가 바로 아까 보셨던 그 DVD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록화물을 반영했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록화물은 당연히 그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남한의 모든 내부 정보, 뭐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겨우 허락하는 것이 허가된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 뭐 북한 영화 뭐 이런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그 태폐적이고 색정적이고 추잡한 내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법 194조에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그 단속이 되면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남북한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북한이 지면 뭐 감독과 선수들이 다 아우지 탄경 끌려가거나 뭐 총살되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 태릉 선수촌에서 그 훈련하던 뭐 선수들이 자신의 그 이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거나 뭐 하면 국가대표로 나가서 뛰면 굉장히 영광이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지면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반성을 하거나 뭐 아니면 훈련을 다시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막 북한도 뭐 아우지 탄광을 끌려가나 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류를 본다고 해서 다 뭐 사형이 되거나 총살이 되거나 그러면 정말 한 명도 안 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다른 우리 강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겠지만, 최근에 북한에서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또는 북한 당국의 이 정책적 방향을 한 단어로 꼽으라 그러면 바로 저는 그 청년들의 사상 통제라고 꼽거든요. 왜냐하면 올해에 들어서서 그 노동당 8차 대회라는 것이 열렸고, 또 지난달 4월 27일 날에는 청년 동맹 대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제 유튜브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보시면 그 청년 동맹이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보고 디지털로 만든 화면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북한이 이제 횃불 야외를 행사 때마다 그 하긴 하지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횃불 행진을 하면서 글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의 형태대로 행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그 표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횃불 들고 글씨를 표현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걸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북한도 역시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상들을 통제하고 또 청년들의 그 이 사상을 더 강조하는 그런 점인데, 바로 지금의 북한 사회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청년들의 사상 통제라는 건데, 역시 왜 그러면 그 정도로 사상을 통제하려고 북한 당국이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한류의 확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한류를 보다가, 한류라는 건 남한의 이제 영상물의 노래 모든 걸 다 의미하는데, 보다가 단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총살을 시키거나 수용소에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뇌물을 주면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틈새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일러스트에도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를 꼽으라 한다면 천국의 계단을 꼽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천국의 계단? 네. 그 배용준과 여자 배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지우. 네, 최지우와 배용준이 그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죠. 천국의 계단. 그래서 배용준이 아니었죠. 그 남자 배우가 건상우와 그
그 최주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인데 그때 유명한 유행어도 남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그 유행어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못 봅니다. 너무 촌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뭐 한국 드라마 굉장히 막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막장의 전형적인 또 그 배경이 된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로부터 출발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겨울연가 뭐 오린, 대장금 이런 드라마들이 소위 전 세계에서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역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꼽으라 그러면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겨울연가 이렇게 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탈북민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생길 텐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봤어 라고 얘기하면 뭘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바로 이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천국의 계단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데 단속이 나왔죠? 근데 단속을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게 그 지금 단속을 나온 목적이 바로 뇌물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주는데 가장 많이 주는 게 바로 담배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그 북한 담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제목이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이라는 이 부제목인데 제가 중국을 이제 자주 오가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 북중 국경의 사진을 찍거나 또 면접 조사를 위해서 중국에 갔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그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중국 도시에서는 북한이 가깝다 보니까 뭐 강 건너 바로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 담배거든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집한 북한 담배 종류가 200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담배 종류가 한 30여 종 되거든요. 외국산 담배 빼고 30종에서 한 50종 정도 되는데 종류로 치자면 북한 담배가 200종류나 돼요. 그것은 뭐 몇십 년 동안 모은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모은 거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은 담배를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담배를 직접 이 책에다가 소개를 하고 넣었는데 단순히 뭐 담배를 소개했다라기보다는요. 북한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담배 안에 브랜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브랜드는 반드시 정치 선전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 담배 중에 727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727. 숫자로 727이 쓰여 있어요. 7.27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이 7월 27일은 뭔가 의미 있는 날이겠죠. 북한에서는. 이 7월 27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북한에서. 네.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질문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아쉬운데 7월 27일 무슨 날일까요? 북한에서. 실제로 북한 담배 727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 가게, 한 보루가 아니고 한 보루가 10갑이잖아요. 한 가게 10,000원 정도 해요. 우리 돈으로. 한 보루 사면 1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담배죠. 727. 바로 7월 27일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휴전한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전협정일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이날을 승전일이라고 부릅니다. 승전일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6.25 전쟁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6.25인데 이 6.25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이 남북한이 당연히 다릅니다. 북한은 이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6.25 전쟁을 그 남조선 계례조당과 미군이 북침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엄연히 이제 북한의 남침인데, 자 그래서 이 6.25 전쟁을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전협정, 휴전한 날을 승전한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날이 바로 7월 27일이야. 그래서 그 727이라는 담배가 한 가게 10,000원 정도로 팔릴 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다른 북한 담배는 어느 정도 가격인가? 대부분 우리 돈으로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중국 돈으로 한 5위엔 정도니까. 그런데 이 727 담배는 중국 돈으로 52엔을 줘야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었냐, 중요하게 다뤄졌냐. 김정은이 어느 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그 피웠던 담배가 바로 727 담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은 담배라고도 알려져 있는 727인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전승절, 우리는 휴전협정일 또는 정전일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뇌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담배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제 유튜브 잠시 말씀 주셨는데 제 유튜브의 여러 채널 가운데 하나가 이 북한 담배를 200종을 지금 다 소개하고 있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하면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담배의 뭐 니코틴 양이나 타르 양이나 이렇게 담배를 선전하고 그 소개하는 게 아니고 담배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담배 브랜드를 통해서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다른 채널에 비하면 프로그램에 비하면 굉장히 또 조회수가 낮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북한 담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남한 문화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유튜브로 이렇게 링크를 했었는데 뭐냐면 이 남한 문화 따라하기는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헤어스타일이나 또는 패션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상 가운데 북한의 출장미용이라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북중국경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거는 다 책으로 냈는데 영상은 뭐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강의 뒷부분에서 북한의 그 북중국경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모든 사진의 장면들은 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의 출장미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에서는 당연히 뭐 그 평양의 창강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사람들이 복지를 잘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지만 그 북중국경의 시골 마을로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거기는 뭐 미정원이나 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미용사가 시골 마을에 출장을 가서 미용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보통의 이렇게 제가 찍는 사진들은 망원 렌즈거든요. 새를 찍는 아주 큰 망원 렌즈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그냥 간첩 혐의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 찍은 건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없고 또 북한을 연구한 학자가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좀 많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라도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이제 촬영을 해왔는데 육안으로 보면 그냥 저기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그 아주 큰 새를 찍는 망원 렌즈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찍어보니까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여성들이겠죠. 젊은 사람부터 뭐 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할머니까지 와서 파마도 하고 뭐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미용사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중국산 그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미용 시술을 해주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우리가 염색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 가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레알이라는 상표가 써 있어요. 영어로. 로레알은 지금도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상표잖아요.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인데 그 로레알이라는 가운을 입고 또 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그런 북한의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북한 주민들만 과연 이렇게 남한의 영상물을 볼까? 제가 그 중국에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 나와 있는 뭐 이 무역 일꾼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사사 방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대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보내줘요. 친척 방문으로. 근데 그게 막 그냥 누구나 보내주는 거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 친지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나올 수가 있는데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중국에서 이게 촬영한 겁니다. 바로 한국 영상물들이 다 복제된 DVD예요. 뭐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드라마들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바로 그 중국에서 이제 복제가 되어서 그 북한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밀수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불법이니까요. 특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풀하우스 이런 드라마들은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DVD 한 장이면 보통 우리가 미니 시리즈가 뭐 짧게는 10편, 많게는 30편까지 이어지잖아요. 한 편의 드라마가. 우리 단막극은 잘 안 보고 대부분 이렇게 미니 시리즈 형식을 보잖아요. 뭐 금토 드라마나 아니면 수목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거는 이 DVD 한 장에 그 미니 시리즈 전편이 다 들어가요. 요 DVD 한 장만 있으면 그 한 편의 그 미니 시리즈 30편짜리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DVD 한 장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요 DVD 한 장이 우리 돈으로 중국에서. 제가 강의를 직접 다닐 때는 이걸 퀴즈로 내고 맞추시는 분께 이 DVD를 직접 선물로 주기도 했었어요. 강의 현장에서. 제가 선물로 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니까 굉장히 싸겠죠. 이 DVD 한 장이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5위엔 정도. 뭐 비싸봐야 12엔이에요. 12엔이면 지금 한 줄로 치면 한 1,700원 정도 되는데 그 12엔 정도면은 DVD가 2장 정도 들어있는 아주 장편의 미니 시리즈인 거죠. 그래서 5위엔 정도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 북한으로 유입되거나 또 밀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역시 제가 그 중국에서 직접 이제 입수를 해온 건데 배터리입니다. 12V 배터리예요. 여기 이제 12라고 쓰여 있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12V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증언들을 들어보면 나는 뭐 북한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나았어, 좋았어. 그래서 12V 배터리 여러 개 갖고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밥은 굶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배터리를 안 쓰고 오히려 그 자가 발전 발동기,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발전 발동기나 아니면 요즘에는 태양열 발전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태양열 발전기라고 해서 막 굉장히 우리처럼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요만한 이제 태양열 지열판을 놓고 사용하는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이런 12V 배터리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반드시 집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전해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그 한류와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나서 그냥 재미로 보거나 또는 뭐 전혀 어떤 사상의 변화라든지 또는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그냥 우리가 크게 주목할 만한 현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북한 주민들이 그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제일 먼저는 그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면 그 흰 쌀밥에 대여섯까지 오르는 반찬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 드라마 보시다가 야 나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흰 쌀밥을 먹는 장면을 보고 드라마에서 그게 참 부럽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반찬의 개수를 세지는 않잖아요. 저 집에 지금 몇 개의 반찬을 먹고 있나. 근데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흰 쌀밥에 그 대여섯 가지 반찬이 오르는 그 밥상에 굉장히 그게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부분의 그냥 그 아주 그 빈곤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드라마 배경에서도 대부분 쌀밥에 반찬이 6가지 뭐 대여섯 가지는 오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방이 따로 있어요. 부부방, 아이들 방이 다 따로 있고 또 장면마다 옷이 바뀌고요. 배우들의 피부나 길거리 모습들, 또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기존의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기에는 거지 노숙자가 많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근데 어느 날 썩고 병든 자본주의가 거지 노숙자 많은 그런 못 사는 남한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장면들의 옷이 바뀌기도 하고 뭐 배우들의 피부가 너무 좋고 또 길거리 여러분들 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6선 빌딩에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이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엄청나게 차량이 도로에 많이 있는 그런 그 정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가장 충격적인 게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뭐 북한이 이제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그 굉장히 이 남성보다는 그 계층이 낮은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성이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여성이 운전하면서 그 뭘 하냐면 핸드폰을 사용을 하죠. 근데 뭐 들어보면 별반 그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아주 좋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여성이 또 화장도 해요. 네. 뭐, 이 미에 대한 욕구는 그 남이나 북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문제인데, 그 북한에서도 여성을 위한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그런데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남한의 모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생각들은 자연히 이제 지도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다 지도자들 때문이다. 또 거지 노숙자 없는 남조선. 또 나는 왜 일한 만큼 다 가져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급여를 다 계좌이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지만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월급날 사장님이 그 직원들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월급 봉투를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 주인공이 뭐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걸 살기도 하고 또 가고 싶었던 것도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런 만큼 다 가져갈 수 없는가? 북한에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협동농장이나 이 연합기업사 안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소유라는 부분들이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의식 변화를 사람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북한 당국의 교양 사업과 전혀 다른 남조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어쨌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사상 교육이 있는데 그 사상 교육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것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본 것과는 다른데라는 의구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 당국이 통제하고 가르치거나 또는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괴리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정치적 의식 변화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이어그램을 밑에서 아래로부터 보면 되는데, 네, 여기 지금 아래로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죠, 지금.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한류가 이제 확산이 되면 북한 당국의 선전에 대해서 거짓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냉소나 또 무지나 반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여기에 지금 그 의미가 있는 게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한 동경과 모방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일탈행위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일탈행위는 탈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에서의 탈북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변화라는 거죠. 뭐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 영상물을 보다가 뭐 시간이 놓쳐서 못 나간다든지 또 학생들이 여기에만 뭐 빠져서 본다든지 그런 일탈행위의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저항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한국도 70년대 그 독재 정권 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저항 문화를 했죠. 이게 바로 뭐 청바지를 입거나 그 국가 당국이 장발
머리를 단속하거나 치마기를 단속할 때 일부러 더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서 저항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요청에 따른 시장이 또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기 허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경제난이 가중이 됩니다. 이 새 세대가 이제 증가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북한 체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형광등 불 밝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그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하지만 그 스위치가 누른다고 해서 결코 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의 전기가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한류라는 거는 바로 벽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의 전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북중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인데 북중국경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 지금 밑에 단동 신의주가 있죠. 화면 제일 아랫부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변이라고 우리가 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직접 그 가면서 바로 그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는 주로 그 이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 빨간색 라인은 주로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이고요. 이 파란색 라인은 제가 주로 출장을 가면 다니는 곳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 쭉 가면 북한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갈 수 있고 빨간색 라인은 이게 지금 접경하고 거리가 멀죠. 위에는 여기는 중국이고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이 이제 북한인데 여기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가냐면 이게 백두산 관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관광을 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라인을 타서 주로 가고 있고 저는 주로 이 아래쪽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네, 다녀와서 제가 그 책을 냈는데 뭐 평양과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책을 매년마다 이렇게 사진집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여성이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얼음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그 영하 온도가 기온이 얼마 정도 되면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압록강의 체감 온도까지 뭐 합치면 거의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죠. 영하 40도 넘는 추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왜 소설을 읽으면 압록강 두만강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듯이 스쳐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 손꼽과 같은 날카로운 걸로 누군가 제 얼굴을 이렇게 핥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추운 곳에서 여성이 지금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거는 제가 그 네. 유튜브가 아마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 네. 여기서 물을 쏟아버립니다. 여기서 물을 쏟아버립니다. 오늘 네. 40도까지 이 썰매죠 지금. 네. 묶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미끄러졌네요. 여기까지 가야 집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거리가 길었거든요. 이게 할머니는 이 정도 상태밖에 못 들어가요. 물을 쏟아버립니다. 야, 정말 힘들게 이런 환경에 물을 냉국수 갖다가 쏟아보는데 다시 물을 쏟아가지 않고 그냥 네, 나머지 영상들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보신 이 영상에서 요 할머니가 이제 머리에 그 이 통을 머리에 이거든요. 이고 걸어가는데 그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 거리를 저렇게 또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는 좀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북한과 굉장히
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한동이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물을 구하러 강변에 나왔고 또 그 물조차도 지금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또 다시 한번 실감하고 무엇보다 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들이 앞서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농촌의 마을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앞부분에는 뭐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뭐 사실 지금도 이거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소를 통해서 그 이 쟁기질이나 뭐 이렇게 걸음을 운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에 이 여성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죠. 제가 그 강의를 가서 뭐 1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나, 뭐 100명,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나, 이 여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은 물론 감시는 있지만 최소한 여기는 아니에요. 이 장소는 아닌데, 이 여성이 지금 뭘 할까? 이걸 확대를 해보면요, 한번. 제가 지금 확대한 사진을 빼버렸는데, 요 부분, 이 여성이 지금 서 있는 요 부분의 여성이 그 뭘 하고 있냐면 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에서 이제 발방아라고 부르는데 발로 이렇게 밟는다 해서 발방아거든요. 그 한국은 우리는 이제 디딜방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 여성들이 이렇게 발로 밟으면 앞에 절구가 찢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나중에 그 책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2,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북녘으로 가는 길이죠. 이거는 북한의 기차, 북한의 버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번호판을 보시면 평북이라고 쓰여 있죠. 뒤에 평북 39-1039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북이 평안북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버스가 중국에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중국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 북한 여성이기도 하고요. 또 이 버스 말고 아주 큰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는 실제로 뭐 묘향산 여행사라는 그런 이름이 달려있는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행사, 북한의 여행사 버스가 왜 중국에 나오느냐? 그는 그 북한 주민들을 태워서 관광을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을 태워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는 겁니다. 1박 2일이나 뭐 당일 관광 이런 관광들이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뭐 3만 원 정도만 내면 그 단동 앞에 있는 신의주에 들어가서 하루 당일 관광을 하고 돌아 나오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평양에서 단동까지 오는 국제기차입니다. 우리가 그 통일이 되면 뭐 북한을 거쳐서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은 기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국제기차입니다. 중국 단동과 평양을 오가는 기차고 이 기차는 북한 기차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부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쓰여 있고 이게 북한의 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과 수풍땡과 벼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국장이 기차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차도 오갈 수 있고 북한 기차도 오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촬영한 건 북한 기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창문에 보이는 사람은 아마 중국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라면이 컵라면 이게 중국산 컵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도 약간 뭐 중국 사람 같아 보이나요?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중국 사람, 북한 사람이 어쨌든 그 이 중국과 북한을 오가고 있는 그런 기차가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기차가 다니는 철로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의 철로가 있죠. 지금 보이는 이 마을은 뒤에 이 마을은 신의주이고 제가 지금 사진을 촬영한 곳은 중국 단동입니다. 역시 망원렌즈로 촬영을 한 건데 철교가 두 개가 있죠. 근데 한 개의 철교는 지금 끊겼어요. 여기가. 그렇죠? 교각만 있고 위에 교량이 지금 없잖아요. 이거는 언제 끊겼냐면 6.25 전쟁 때 폭격에 의해서 끊긴 겁니다. 정확히 반을 딱 끊었어요. 우리가 그 육지는 당연히 뭐 이 중국과 북한이 반반씩 경계가 나눠져 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동 관리 수역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의 앞까지 갈 수 있어요. 육지에 발만 안 올리면 돼요. 그 배를 타고 북한의 마을 앞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는 지금 반을 잘랐는데 요 위에 보시면 붉은 깃발이 막 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다 사람인들입니다. 관광객들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50원
20원 정도, 우리 돈 한 5천 원 정도인데 5천 원 정도 내면 저 다리의 반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이 기차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교량을 통해서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교량은 그 철도와 도로가 같이 복합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기차가 다니고 있고 한쪽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당연히 1927년도에 세워진 다리인데 누가 지었을까요? 네, 당연히 일본이 건설한 다리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지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여 년이 넘는 다리인데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야, 참 일본이 그 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조선을 그때 당시에 수탈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압록강 역시 서해안 쪽과 이 각각 직접 이제 닿았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록강에 물이 다 빠지고 또 드러나면 이 교각의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물이 거의 이제 차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이 빠지면 교각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데 그 교각을 세운 그 구조나 아니면 이 철골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당시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끊겨진 다리 그리고 왼쪽에 지금 통행하고 있는 이 다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륙과 우리 지금 그 한반도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그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기차 철도 노선입니다. 그런데 앞에 철조망이 가려져 있죠.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중국 쪽에서 찍은 거고 압록강 위에죠. 그러니까 그 위에 반대편에 보이는 산은 당연히 북한 쪽 산입니다. 마을.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중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북한이 오가고 있는 다리가 북중 국경에 가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곳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면으로 철조망을 이렇게 가려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아마 5월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이맘때죠. 정말 사상과 이념의 그 대립만 아니라면 북녘의 산하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정말 저 푸른 하늘이 압록강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거기를 갈 수가 없고 또 저렇게 중국 쪽에서 철조망을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제가 그 사실 여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최근 북중 국경에서 본 북녘과 사람들이라는 강의 주제는 앞부분에 한류를 다 빼고 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만 가지고 뭐 2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 북중 국경에서 본 사진, 북녘과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화로 여는 통일 또 북한에 대한 어떤 한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꼭 그 제가 앞서 보셨던 이 평양박 북조선이나 아니면 그들만의 평양 이거는 벌써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나왔고 작년이죠. 2020년 12월에 제가 또 낸 책 중에 평양 882.6km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또 사진의 화질도 가장 좋은 책입니다. 평양 882.6km.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북녘의 상황들을 보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최근의 북한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는 그 문화라는 관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주로 그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강의 주제에 있어서 북한을 이제 알아가는 건데 우리는 통일하면 너무 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통일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통일을 하면 뭐 요즘에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취업도 안 되고 또 취업하기도 어렵고 뭐 심지어는 결혼도 어렵고 뭐 모든 걸 다 포기한 뭐 4포, 8포 세대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블루오션이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난 대학생들, 학생들은 정말 그 아르바이트 갔다가 또 학교 왔다가 또 집 가고 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거든요. 거기에 또 뭐 그 토익 공부하고 뭐 이런 이제 생활들인데 오늘 하루가 당장 이제 힘들고 또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통일이 되면 뭐 블루오션이라서 우리의 그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공허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관심은 지금 당장 오늘의 문제인데, 물론 그게 사실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생,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통일의 편익을 얘기한다고 해서 대학생이나 청년분들이 그래 빨리 통일해야지, 내가 통일의 일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더 무관심해지고, 에이, 저 또 쓸데없는 소리,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자꾸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뭐 경제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이 수십조 원의 지하자원이 있고, 남원의 기술력과 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되고, 뭐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고, 북산에 수학여행 가고,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그거는 그냥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혜택의 문제인 거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뭐 그 설득의 요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 생애에 통일을 보지 않고 죽는 일 따위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제 그 사명을 갖고 통일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통일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통일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안에서 과연 그러면 통일을 왜 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그 강요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또 저 꼰대 같은 이야기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저는 감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의 이야기를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경제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의 양을 측정하고, 또 북한의 노동력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뭔가를 이제 설득하기보다는, 특히 여러분들이 그 대학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성, 사명감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오히려 그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적인 부분들과 함께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일상을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제가 나의 통일 감성 여행 답사기입니다. 우리 유영준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처럼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일상들을 이 통일 감성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 뭐 부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부산에 와보셨습니까? 부산하면 대부분 뭐 해운대나 강안리를 꼽는데, 부산은 그 감천 문화마을이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그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도시 재생에, 심지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문제가 나올 정도로 도시 재생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천 문화마을인데, 지금 이 표지의 왼쪽에 위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유일한 유엔의 공식 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감천 문화마을 옆에는 또 아미성 비석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세워진 비석 위에다가 피난민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북산은 1023일 동안 임시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임시 수도 기념관이나 뭐 정부 청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 곳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깡통시장, 국제시장도 있죠. 영화의 배경이 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계시지만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 강원도 접경 지역의 그 통일 여행을 가잖아요, 답사를. 근데 저는 오히려 제일 남쪽에 있는 부산으로 통일 여행을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정도로 우리 주변의 공간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만 쓴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고, 앞서 강의 전에 제가 어제까지 이제 제주에서 그 며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코스대로
투어를 다닌 겁니다. 제주도에서 통일 투어를, 안보 투어를. 근데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 요새 뭐 어떻게 주로 인식을 하시나요? 제주. 많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인증샷 찍으러 많이 가거든요. 인스타에 올리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제주도가 곳곳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주를 통일과 북한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통일과 북한 관련된 유적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샷을 찍으러 가는 그 아주 일반적인 관광지를 통일의 눈으로 그냥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씌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그 제주에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신창리 풍차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풍차해안도로인데 이게 그 바다 위에 풍차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바람 풍력 발전을 위한. 그래서 굉장히 예쁜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으러 오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바다 위로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시멘트 길인데 제주도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물이 찰랑찰랑 길이 잠기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데 양쪽에 이렇게 서면 사람들이 그 캠프를 가서 조를 짜서 양쪽에 서면 잘 맞춰야만 신발을 젖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위를.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이제 통일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떨어져 있는 분단 만날 수 없지만 서로 잘 사인을 맞춰서 둘이 이렇게 뛰어가면 서로 신발을 젖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우리가 그 통일의 체험으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신창리안은 북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다시 보면 되고, 또 제가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책도 같이 냈는데, 서울은 좀 넓다 보니까 그 정동 강화문 지역만 따로 해서 제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동 강화문 지역 여러분들 와 보시면 뭐 여기에 그 굉장히 다양한 유적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통일 감성에 대한 그걸 얘기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제가 그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 보다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이건 뭐 책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장소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제가 내일 이제 이 백령도를 또 들어가거든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통일 투어를 이제 그 제가 가이드를 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면 꼭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백령도는 인천에서 무려 5시간이나 걸립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배값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얼마 정도 하냐면 왕복 15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에 제주 가는 비행기가 뭐 심지어는 2만 원짜리도 나오고 왕복 한 3, 4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제주도를. 왜냐하면 그 할인표가 많고 저가항공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5시간을 가고 15만 원을 낸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주도야 만약에 비행기 타고 10만 원 낸다 하면 가면 되지만 배를 타고 그 15만 원을 내고 5시간을 배 타고 간다. 요즘에 일본까지도 1시간이면 날아가잖아요. 중국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블라디보스톡,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블라디보스톡도 1시간, 2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시기에 5시간을 배를 타고 간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백령도. 그런데 이 백령도에 뭐가 있느냐? 저는 백령도야말로 그 통일 감성 뿐만 아니고 통일 안보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백령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령도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령도에서 약 2.5km 전방에서 이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그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지금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늘 이제 제가 그 감동을 받는 77 이암 수병은 기안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데, 돌아오지 못한 46용사의 그 원혼이 여전히 이 백령도 앞바다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금 책의 표지인데 뭔가 이렇게 그 뾰족뾰족 그 해안가에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용치라는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군 전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용치라는 건데,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죠. 근데 용치 말 그대로 용의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해안가에 심어놨어요.
밑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주 견고하게 이제 해안가에 박았고 위로는 세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정말 날카롭기도 하고 뭐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없는 그런 육중한 무게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설치를 해놨냐면 북한군이 그 고무보트로 육지로 상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곳곳에 해안가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서해오도 어디를 가도 다 이 용치가 있는데 이런 군사시설 또 거기 있고요. 또 이 여러분들 혹시 그 9월산 유격대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예전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지금의 이제 60, 70대 분들 뭐 전쟁을 경험했던 이런 분들은 그 9월산 유격대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백령도에서 2.5km 전방에 이제 천안함 40 그 폭침이 있었고 백령도에서 약 10km만 건너면 북한의 황해도입니다. 그 황해도에 이 9월산, 황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황해도에서 피난을 온 그 청년들이 유격대를 조직을 하죠. 우리가 왜 요새 가끔 영화에 보면은 켈러 부대가 나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때도 왜 켈러 부대라는 명칭이 나오고 또 동키 부대, 뭐 벽호 부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 유격대들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유격대의 그 전작비나 기념비가 바로 또 백령도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백령도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백령도에 지금 여기 보면 알록달록 그 콩돌인데 이게 오색 콩돌이거든요. 색깔이 뭐 빨간색, 막 노란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콩알만큼 작은 돌입니다. 근데 이게 몇 천만 년의 시간들이 바닷물이 이제 빚어서 그 돌을 빚어서 이렇게 작은 콩알처럼 된 돌인데 천연기념물입니다. 실제로 이 콩알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천연기념물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가치가 높은 그런 장소인데 이런 그 콩돌 해안 또 옆에 보면 비행기가 하나 있죠. 이게 사고태안이라는 곳인데 해안가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예요. 그러니까 천연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동해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왜 그 해안가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모래 백사장이. 그게 워낙 넓고 단단해서 그 위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예요. 활주로. 전 세계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해안과 대한민국의 백령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천연기념물이고요. 또 그 위로 보이는 곳은 두무지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하산 지형이다 보니까 기암괴석이 바다 위에 세워져 있는데 천의 절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자연 절경도 또 이 백령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원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백령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사고태안이나 콩돌해안, 두무진 여기만 이제 주로 찾아가지만 저희는 통일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용치나 천안 46용사나 켈러 부대 전적비 또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바로 통일 감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그 뭐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저 북녘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저는 감성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같이 수업을 듣는 그 동기나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요.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걸 외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 가끔 언론에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전 그 주변을 길 가던 시민들이 함께 그것을 도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 마음이자 미덕이거든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감성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죠. 우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분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 분단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키워간다면 그래서 정말 통일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여행을
주로 다니고 또 그 여행을 통일 감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도 마찬가지죠. 강원도는 정말 많은 통일 북한 관련된 유적지가 있잖아요. 꼭 유적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 있는 그냥 어떤 장소에 가시더라도 예를 들면 아주 뭐 괜찮은 카페가 있다. 그럼 그 카페에서도 이 어떤 구조나 인테리어를 보면서 이걸 통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또 북한과 분단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일상 가운데 있다. 네,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정말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닌 나의 통일 감성여행 답사기라는 말로 꼭 드리고 싶고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꼭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두 가지 대학생 때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행이거든요. 근데 여행을 그냥 가지 않고 바로 이 통일 감성 여행으로 다녀오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지만 대면 수업 때 아침 학교를 가는데 정말 너무 학교가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 수업을 받으러 가야 되나라는 그런 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엔 제가 무조건 떠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가까운 주변이죠. 여러분들이 늘 다니던 그 노선들, 예를 들면 지하철과 그 버스로 다녔던 그 등교하던 그 노선들이 아니고 다른 노선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가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혼자 가야 하죠. 뭐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혼자 가서 인증샷을 찍으면 제가 출석을 한 번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수업 됐었는데 그만큼 주변을 달리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금 다니고 있는 길 있죠.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오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가고 아르바이트 갔다가 학원 가고 요 라인을 심지어는 아니면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그 라인을 기존에 다니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또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또 통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이 최소한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박 교수님과 이 수업을 듣는 이 시간대만이라도 통일이라는 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우리 주변의 일상들을 한번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